오늘 영상에서는 3형제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어난 순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부모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환경을 왜곡시키면서 형제 간의 성격 차이를 만듭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부모의 성격, 아이가 태어난 순서, 그 외 다른 요소들, 그 모든 것이 전체 모델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상황을 왜곡시킨다. 지금 지문은 도날드 위니캇의 가정, 우리 정신의 근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주인공의 등장 순서는 3형제 모델에서 3형제의 태어난 순서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송강호는 기본적으로 첫째 아들 성혜정 유형입니다. 성혜정 유형은 육체적 기질이 발달해 있으므로 자신의 감각을 중요시합니다. 송강호가 육감에 의존해서 범인을 잡으려는 것은 그가 성애적 성격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에게 어머니를 일찍 빼앗길 확률이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 젖을 일찍 빼앗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사랑받는 일이 중요하며 항상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받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송강호의 말은 그의 무의식이 무언가에 항상 굶주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어머니 젖입니다. 또 첫째 아들 성애적 유형은 방탕한 성향이 있어서 술과 여자도 좋아합니다. 첫째 아들 성혜정 유형은 아버지의 것의 위협으로 강박적 특질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박적 유형의 특징 중 하나는 미신적 경향입니다. 송강호가 범인을 잡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고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의 성격 속에 둘째 아들 강박적 특질이 혼합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김상경은 기본적으로 둘째 아들 강박적 유형입니다. 강박적 유형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관념의 만능성입니다. 관념의 만능성은 어떤 관념이 모든 문제를 만능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믿으면서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김상경이 오직 서류에 적힌 것만을 믿는 것은 그가 관념의 만능성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강호와 김상경이 사건 해결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은 카인과 아벨처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빈번한 갈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박해일은 기본적으로 셋째 아들 자기애적 유형입니다. 자기애적 유형은 자아가 초자아보다 강해서 독립적이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박해일이 경찰서에 잡혀와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은 그가 자기애적 특질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송강호와 김상경은 형사로 나오고 박해일은 용의자로 나오는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셋째 아들의 성격은 첫째와 둘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진짜 범인은 빨간 옷을 입은 여자만 공격합니다. 이것은 감독의 설정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물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유는 빨간색은 잘 익은 사과처럼 유혹적이지만 동시에 빨강 신호등처럼 어떤 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서 선악과와 같은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금단의 과실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아담에게 어머니 이브는 유혹적이지만 성적 관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설정은 영화 매트릭스에도 등장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무언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네오는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돌아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반응은 거의 모든 남성에게 있습니다. 남성 대부분이 지나가는 여성을 거의 예외 없이 뒤돌아보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피어스가 이 점을 지적하자 네오는 모피어스를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스미스 요원의 총구입니다.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매트릭스 내에서 거세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애적 유형의 특징에 대한 프로이트의 진술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애적 유형은 초자아가 약해서 정신병에 걸리기 쉽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박해일이라는 인물에게서는 정신병과 범죄의 냄새가 짙습니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애적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때는 외부 세계에 대해 독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러나 이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좌절을 느끼게 되면 특히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 또 범죄를 저지르기에 안성맞춤인 상황이 조성되기도 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일이라는 인물 설정은 삼형제 모델에서의 셋째 아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삼형제 모델에서 셋째 아들 유형이 걸리기 쉬운 정신병은 범죄자의 정신병이 아니라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합일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범죄도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가 아닌 기존 체제의 반기를 드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바보 또는 백치라고 부릅니다. 바보 또는 백치의 의미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현실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된 상황을 깨부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셋째 아들 자기애적 유형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대왕은 한자 문화권에서 한글을 창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힙니다. 이순신 장군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백위종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 정치의 반기를 들고 경상도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했다가 번번이 낙선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바보 노무현으로 불리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결정은 멍청할 정도로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보 같은 결정은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들을 바보가 아닌 천재로 칭송합니다. 아마 봉준호 감독도 이러한 유형의 바보를 연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온 작품이 2009년 개봉작인 마더입니다. 영화 마더에서 주인공인 원빈은 바보로 나옵니다. 영화 감독이 전혀 바보 같지 않은 원빈을 바보로 설정한 것은 바보와 천재는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바보의 의미는 어머니와 정신적으로 합일된 상태를 말합니다. 원빈이 자면서 엄마 가슴을 만지거나 여자랑 자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엄마라고 대답한 것은 셋째 아들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원빈은 첫째 아들로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오이디푸스 환경의 가장 큰 차이는 어머니의 나이와 아버지의 것의 위협의 유무입니다. 셋째 아들은 어머니의 나이가 첫째 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아버지의 것의 위협이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 성장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전자의 문제를 나이가 많은 김혜자 씨를 어머니로 설정함으로써 해결했고 후자의 문제는 원빈이 아버지가 없이 자란 것으로 해결합니다. 원빈이 오줌을 눌 때 어머니가 자신의 성기를 보고 있음에도 성기를 가리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것의 위협을 받지 않아서 죄책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감독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커다란 방뇨벽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원빈의 이러한 정신구조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되풀이해서 강조하자면 셋째 아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요소는 어머니와의 정신적 일체감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셋째 아들, 자기애적 유형이 걸리기 쉬운 정신병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물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입니다.
백치라는 제목 그대로 주인공은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따를 자가 없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바로 어머니와의 정신적인 일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치에서 관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보고 머리가 조금 그러니까 머리에 병이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 문제로 싸움까지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해도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한층 높은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당신의 뛰어난 지혜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따를 자가 없어요. 당신과 같은 지혜는 꿈도 꾸지 못할 거예요. 지혜에는 중요한 지혜와 그렇지 않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사람들 대부분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장면을 외면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사람들 대부분은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라서 셋째 아들의 정신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셋째 아들의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성격에 셋째 아들 자기애적 특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천재적인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기애적 특질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품 속에는 그 감독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